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8월 전월세 대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분양가는 얼마나 밀어올릴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평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창무 교수님, 전체적으로 두 가지 큰 골격은 두 가지인데 이번 대책 배경이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대책이라서 네. 사실 뭐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온 대책의 성격을 보더라도 예. 뭐 그 선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이 이전 정부 때 그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뭐 초기에 도입했던 그런 정책적인 규제 선택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더 강하게 간 면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극단의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일수간에 못 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점진적인 발걸음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전월세 대책에 대한 부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의 전체적인 성격이 예. 글쎄요, 뭐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첫 걸음으로서의 좀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첫 걸음이기 때문에 좀 너무 단기적인 처방 위주의 것들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첫 대책이어서 정상화를 이제 시작하는 의미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한분동 교수님, 내용을 자세히 보셨을 텐데 우선 이게 전월세 대책,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골격으로. 네. 전월세 대책부터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실랍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무주택자 또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예. 보시면 일단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좀 정책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자세히 이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정부가 사실 표현은 안정하지만 예. 속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투기 조장 정부로 지금 가기 시작했습니다. 투기 조장 예, 정도다. 좀 과격한 편인지 모르겠지만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초두에 예. 모든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 전세 월세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먼저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럼 안정화되고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전 정부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시장을 놔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네, 8월을 모토로 8월, 하는데 7월 말 8월 초를 걱정하는 거죠. 아, 대란이 8월 생길까 봐. 아니, 그거는 이제 자꾸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아, 그래요? 네. 8월이 만기인 주택들이 예. 지금 벌써 지금 6월 말인데요. 예. 암만 나쁜 임대인이라도 3, 4개월 전에 자기가 시세보다 높게 실세 연장을 갖다 5%를 안 하고 하면 금액 차이가 나니까 암만 나쁜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어떤 이 거주 이전을 위해서 좀 미리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3, 4개월 전에 통보하잖아요. 이런 경우면. 그렇죠. 그럼 8월 1일부터 계산을 해보십시오. 8월 1일이면은 4개월이면 4월 1일입니다.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거라면 이미 시장에서 4월, 5월, 나타났어야 6월에 벌써 되는데 움직임이 있었어야죠. 되는데 그렇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고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미 예.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한계점에 다다른 게 시장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지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입니다. 수도권이. 예.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은 이 정부 신정부가 항상 하던 얘기가 뭐예요? 예. 그냥 시장을 놔둬라.
그 시장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왜 규제를 네, 하느냐, 인위적으로 규제하지 마라 그런 거죠. 무슨 8월에 터질 것처럼 이미 공포심을 살짝 조장하면서 네. 아니 분명히 본인들이 입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나 8월에 뭐 어떤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 내용이 그러면 그 전에 것을 그대로 더 강화하면 되겠죠. 전세 대출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걸 막는 방안을 택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전세 대출 확대. 네, 그 전세 대출 확대되면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대출을 좀 다운사이징 늘려줘야죠. 하면은 되죠. 다운사이징 했을 때 이자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앞으로 더 올릴 텐데 예. 지금 내는 이자 비용보다 앞으로 2배의 부담이 된다라면 지금 월세를 가는 게 낫죠. 서민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그게 정상이지 전세 대출 않습니까?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여야 그냥 된다. 놔도 그냥 전혀 놔둬야 문제 없는 된다. 시장을 갖다가 지금 흔들어 놨고 거기다가 예.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이 전세 갭 투자가 좀 무주택 갭 투자라고 그러죠. 우리 영끌아들 시절에 주택가격 폭등할 때 네.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팽배해가지고 예. 영끌해가지고 무주택 갭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예. 근데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비과세한대요. 음. 양도세 비과세의 목적이 국민 거주의 어떤 안정성을 취해서 하는 것인데 거주하고 상관없이 투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임차료를 전세를 5%만 올린 분들에게 그런 네네. 혜택을 주는데 그걸 네네. 2년으로 늘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5%를 할 경우에 네. 이분이 원래 조건은 양도세 기본이 뭔가요? 예. 양도 차익이 발생할 때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오래 있으면 그건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잖아요. 당연히 네, 주거의 목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는 뭐냐면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바꾸는 정책을 던진 겁니다. 왜? 전입 안 해도 되고 5%만 올리면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지금. 네. 그럼 이거 투자라는 얘기냐, 투기하라는 얘기죠. 지금은 1년인데 이 네. 조건을 2년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예.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음. 전입 의무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좀 판단돼요. 그래서 그래요. 형태는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분양가 산정 합리화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찬성하는데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내용이 안 들어갔을 내용이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잘못하면 제가 볼 땐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를 겁니다. 100%. 전세가 오른다 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이 부분을 시청자들도 잘 보시고 예. 또 제가 왜 볼 때는 저는 오늘부터라도 이 전세 대출 규제 억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를 갖다 아니 미국 파월 장관도 예. 파월 연준 장도 집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금리를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도 영향이 올 거를 대비해서 이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착한 임대인, 임대료 상한선 5%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5%만 올린 분들에 대해서 나름 혜택이어서 임대료를 더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떤 자율 규제하는 성격 같은데 조금 시장이 오히려 갭 투자를 자극하고 임대료가 올라갈 것 같다는 우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취했던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슈를 많이 던지셔서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지금 생각하신 그런 투자에 대한 시각들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넘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뭐 분양받은 사람도 몇 년을 거주해야 되고 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 비과세에 대한 조건으로 달아놨죠.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전월세 시장이 이게 전월세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플로우라서 누가 이사 가면 그 집에 이사하고 이런 동태적인 그런 공급이 계속 발생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한 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거 이동이라는 것을 원활하게 담지 않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공급 위축의 문제가 전월세 시장의 가격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인식이 그 후반부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예. 저는 이게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주택의 총량적인 공급은 절대 이걸로 안 늘어나요. 응? 그러니까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사는 집이 안 변했는데 뭐. 네네, 근데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적인 성격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1주택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1주택자 남아 있으면서 자기는 집을 뭐 말씀하시는 그게 투자의 목적이든 뭐든 뭐 나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샀던 네. 뭐 비싼 곳에 집을 사고 많이 오를 곳에 집을 사고 자기는 조금 싼 곳에 가서 거주를 하는 거죠. 전세 놓고 전세 사는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주택자는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을 묶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주택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내가 이사하고 그 집을 놓던 어쨌든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도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게 만들게 되면 나는 거기 살 필요가 없는데 수요가 있는 곳에 있어서 공급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의 앙등을 만들어낸 게 문정부 후반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해법으로서 지금 추구되는 거죠. 근데 네. 큰 틀에서 보면 다주택자의 기능을 인정을 해야지 분리가구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상대적으로 사라져서 원하시는 갭 투자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은 1가구 1주택자의 분리가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주택자라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민간 임대 사업체 역할을 지나치게 올가맸기 때문에 생기는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옳지 않은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결국 1가구 1주택으로 남아있는 곳,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를 조금 터준 게 1년. 자발적으로 임대료 5% 인상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년이었다 2년으로 늘어난 게 이제 문제다는 건데.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연속적으로 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팔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년 텀으로 갭 투자를 자극하고. 네, 2년 텀으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이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서 다루기 힘든 게 뭐냐면 예. 매매 시장에 대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예. 전월세 시장의 문제가 해결하면 또 매매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라는 굉장히 독특한 임대계약 제도 때문에 얽히고 설키는 문제인데 갭 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투기적인 목적으로서 매매 시장에 있어서의 글쎄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공급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좀 정상적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가 투기 형태로 해서 집값을 올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집값을 안 올리고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원활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지금 미스매치가 나잖아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부담이 자꾸 서민과 무주택자한테 가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주거나 어떤 동맥경화를 풀어주는 선에서 그쳐야 되는데 예. 지금의 혜택은 과도하다 보니까 제가 드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면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라면 양도세 어떤 혜택 범위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했어야지 이게 균형을 맞출 텐데 자, 그러니까 교수님 그- 말씀의 그 타당성에 얘기를 제가 아까 여기서 단기적인- 추가적으로 너무 혜택을 준 거죠. 단기적인 추가적으로? 방안에 치중해서 생기는 부작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비해서 1주택자에 대한 상대적인 혜택이 크지가 않으면 그런 혜택이 안 생기거든요. 응?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투자를 할 때 생기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1주택자로서의 지나친 투자를 행태를 보이는 게 분리가구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않잖아요, 교수님. 자기 집을 자기가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지 왜 투자를 하자고 하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임대를 합니까? 누가? 거주 그러니까 안 사면은 다른 사람이 하겠죠. 다른 사람이 다주택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 집 있을 때 다주택자 그러면 임대를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오늘 대책에서는 뭐 월세 세액 공제율을 늘리고 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 공제도 늘리고 뭔가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아니, 괜찮은데. 뜻은 너무 좋습니다. 뜻은 너무 뜻은 좋은데 자, 생각해 볼게요. 예. 제가 1,000원짜리를 사는데 예. 10원을 깎아준대요. 예. 좋습니다. 깎아주는 거잖아요. 세액도 깎아주고 다 원리금도 부담을 덜어주는 유예해주고. 거죠. 가격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원이 더 들어가요. 가격이 지금 그 올라가 버린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올라갈까요? 지금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떨어질 걸 기대하면 시장을 가만히 놔뒀으면 됐죠. 시장을 놔둔다. 네. 지금 잘 떨어지고 있는데 왜 손을 댑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 비판 5년 내내 한 게 그거 아니었나요? 네. 시장 좀 놔둬라. 그냥 놔둬라. 음. 본인들이 이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자꾸 정부 정책 간섭하지 마라 시장에. 예. 5년 내내 비판한 거예요. 그럼 간섭하지 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예. 올라가고 있을 때도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가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간섭을 합니까? 8월이 돼서 터져가지고 전세난이 진짜 가시화된다라면 예.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시장을 갖다 혼돈스럽게 만듭니까? 선제적인 대응은 필요하죠. 그때 터지고 나서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 기준을 보면 지난 5년간 보면 제가 조사한 걸 평균적으로 4억 2,400에서 6억 7천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전세자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월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이 한 조항의 이 조항, 2년 특례 인정하는 요것 때문에 전세값을 안정시키는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 거래라는 게 원활해지면서 이게 선호 지역에 대한 그런 수요를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강남에 살고 있는 분이 굳이 거기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져나면 누군가 거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은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총량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전세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이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높아진다는 것은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막고 있어요. 규제가 강해서 시장이 계속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규제가 많아서. 네. 그걸 푸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손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을 좀 덜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손 안 대면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세 지수를 보면 안 올라요 전세가. 예. 네. 근데 전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서 네. 그냥 내가 거래하는 가격의 수준과 시장에서 신규 계약이 계약되는 가격의 수준이 엄청나게 편차가 생긴 거예요. 네. 그 격차를 메꿔야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8일이 되는 거예요. 그 격차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하고 예. 사람들이 체감하는 전세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는 건 다른 이슈인 거죠. 예. 근데 정부에서 지금 걱정하는 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전세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거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분도 월세 많이 안 올랐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빼고는 네. 단독다가구나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단독 거의 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에요. 연립들은 네. 근데 문제는 월세화가 문제죠. 월세화. 월세화. 그러니까 전세를 내던 것들을 같은 가격 수준으로 따지면 10년 전의 월세나 지금의 월세나 사실은 단독다가구나 연립다세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근데 전세를 내던 사람이 월세로 전환해서 내려 그러면 갑자기 월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월세화라는 굉장히 정책적인 잘못 때문에 유도된 현상에 대한 네. 사람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라는 부분과 정책적인 오류에 따른 부담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대책이 임차인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2년 실거주 의무 면제를 놓고는 조금 해석이 상반되네요.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 5% 룰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2년 더하기 2년 이 근본적인 제도는 유지하는 거잖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5%를 2년 플러스 2년. 네, 지금 일단 근본적인 거는 저겁니다. 폭등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일단 4년 동안 묶이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자본이익의 상실 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가 정상적인 정도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떠냐면 민주당 정부도 잘못했고 지금 이 신정부도 잘못하는 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이중 가격은 당연히 조정되고 2년이 지나고 그 과도기를 거쳐야 이제 안정되지 않습니까? 이제 안정문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한 번 더 가면 이제 안정적인 제도로 잡히겠죠. 이미 시장에서 가격이 반영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2+2에서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실거주를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물건을 희소성을 높여가지고 전세 가격을 높이는 행위들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규정 위반 불법이네요. 실거주를 해야만 되는 네,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걸려도 음. 아시겠지만 만약에 걸렸다. 예. 원래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공익적인 요인을 협조했을 때 예. 혜택을 주는 것에 따라간다라면 강제로 내보내면 안 되죠. 거짓말로, 그죠? 예. 그럼 내보냈을 때 그런 벌칙이 어떻냐? 3개월치의 보증금을 환산해가지고 3개월치 임대료를 계산해서 줍니다. 근데 그 금액과 전세 금액을 올렸을 때 이어지는 금융비용의 이자 소득을 평균해 보면 훨씬 이득입니다. 임대인이. 아, 그래서 그걸 형벌적인 부분, 형사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임대인이 예. 자본을 좋아하는 임대인들이 그 행위를 안 하겠습니까? 물론 착한 임대인도 있습니다. 예. 정부 뜻에 공익하고 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악용으로 그 시장을 갖다가 좀 혼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막는 것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그건 간단하죠. 벌칙을 높이든지 벌칙. 이득범보다 예. 그럼 당연히 하라 그래도 안 하겠죠. 가짜로. 예. 진짜인 거는 누구나 이해하죠. 그럼 가짜로 하는 얘기가 시장을 혼탁하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건 손을 안 대고 변두리에서 자꾸 변죽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단속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런 악성적인 어떤 거짓 행위로 전세 가격을 왜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벌금을 높이든지 벌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행위가 걸렸을 때 어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강하면은 이건 잡힌다고 봅니다. 제가 네. 볼 때. 하여튼 이번 대책에는 그런 근본적인 개선은 없는 거죠. 2년 더하기 2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상한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일단 미뤄놓은 그 거 부분도 있습니다. 그 5% 상한제도요. 네. 지자체별로 광역시급 이상에서는 네. 시장의 임대료가 많이 올랐을 때는 지자체장이 권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조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보면 지자체장이 적정 범위 내에서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예외적으로. 네, 그럼 지자체에 맡기면 되잖아요. 왜 정부가 자꾸 시장을 만지냐고요. 예. 5년 동안 한 얘기가 뭐예요? 정부가 손을 좀 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의지가 있다라면 지자체장에서 알아서 좀 하라 그러면 되겠죠? 2+1을 강화시켜주고 그러면 임차인 주거도 안정되고 5% 룰은 없애고. 그거는 원래대로 그냥 있는데 만약에 5%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 지자체장이 그 안에서 10%, 12%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특광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지를 좀 정확하게 좀 가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우리 이창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5% 상한제 2년 더하기 2년 계약갱 시청권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오늘의 글쎄요, 이거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 시청권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추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월세 상한제는 초반에 그렇게 강한 반대가 있었던 이유는 한 번 도입하면 네. 이게 놓기 힘든 정치적인 마약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올랐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서 전월세 확정 신고 자료를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실거래가 지수를 월세 지수, 전세 지수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시장에 가격 상승이 없으면 전월세 상한제가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그 자리예요. 근데 오르는 지역에서 증폭돼서 올라요. 한 5% 오를 곳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 10%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 계약을 할 때 그 2년, 4년만 오른 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반복적으로. 네. 한 번 도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계속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예.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털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사실은 어느 나라도 국가적으로 이런 전월세 임대료 규제에 대한 틀을 전국적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없어요. 아, 국가적으로 하진 않는다. 네. 도시별로 도시별로. 필요에 따라서 강도도 차이가 나고 네. 아니 2년에 5%의 임대료 규제를 하는 나라는 도시별로 보더라도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3년에 15% 이런 식의 수준이죠. 네, 20%입니다. 20% 독일. 2년에 5%면 연간으로 따지면 2.5%예요. 네. 네, 그렇게 됐죠. 네. 2.5%는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아니 교수님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한 아니, 지자체에서 잠깐 하면 하는 된다. 얘기니까. 우리 이제 이창훈 자, 교수님 말씀하시고. 지자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확인할 텐데 네. 어쨌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털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또 폭탄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네. 너무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네네. 한문도 교수님 오늘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우선 핵심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네네.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떤 핵심?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뭐 기본적인 건축비에다가 네. 가산비하고 택지비 기준 산정인데 예. 거기서 이제 빠진 것들이 아시겠죠? 이제 이 조합원이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주 그럼 금융 비용.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그 돈은 지출한 돈이잖아요. 사업상의 원가가 되겠죠. 이주 비용. 근데 그게 네. 이제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 상한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세입자들 대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의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산정이 안 됐고 좀 상가 불합리하죠. 세입자 네네. 영업 손실 보상비.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를 이제 썼어요 조합에서 예. 뭐 명도소득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조합 예. 입장에서 그럼 그 원가에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인데 예.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 이번에 분양가 산정 상한제의 합리화 부분에서 좀 실질적인 것들이 들어온 것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산비에 새로운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줬고요.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들어가야 될 것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좀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예. 어떤 한쪽에만 이제 올인을 했었고 지금 이거를 들여와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 한 4% 정도를 일단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 정도.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자재도 좀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워낙 부분도 많이 올랐죠. 건축자재도 원래 6개월마다 이제 고시라거든요. 정부에서 네. 3월 1일하고 9월 10일 하는데 네. 그 값보다 지금 상황은 더 빨리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좀 지침을 바꿔가지고 예. 좀 현장에 좀 부담이 될 때는 그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하고 다만 우려했던 부분이 택지비에 대해서 산정을 갖다가 기간을 갖다 텀을 둬가지고 오르지도 않은 택지비 원가를 주택가격이 그동안 올라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땅값이 오르면 택지비도 오르잖아요. 이거를 그때가 산정하는 거를 늘려는 그 정책팀 중에 일부 위원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건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네.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바뀐 내용대로 하면 4% 정도 올라갈 거라는 뭐 정부가 추산이 추산하는 그렇습니다. 모양인데 그러면 분양가는 올라가는 대신에 뭐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제도가 바뀌면? 지금의 뭐 말씀하셨듯이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그 조정의 틀이라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지금부터해서 많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 자체는 뭐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재건축이 갖는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겠죠.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 공급이 뭐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아닙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한 2년 걸려서 돼야 될 것들이 뭐 조금 완화를 하면 뭐 1.5년에 뭐 진행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 식의 이제 속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속도의 속도가 공급에 대한 속도.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총량으로 따져서 이해를 하지만 네. 결국은 시간에 있어서의 물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것들 얼마나 빠르게 가게 만들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적인 그런 완화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더라면 둔촌주공은 벌써 만 세대 공급됐겠죠. 분양가 근데, 상한제가 없었더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시장의 변화에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죠. 예. 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를 하면 굉장히 즉각적인 어떤 갈등 요인을 만들어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년 뒤에 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이게 조정이거든요, 조정.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절대 공급량보다는 오늘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 공사가 조금 속도가 날 것 같다. 그렇죠.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속도가 사업들의 속도가 빨라진다. 조금씩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생그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그러니까 토지비를 얘기하지만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토지비는 자녀 가치의 성격을 지녀요. 조금 뭐 복잡한 얘기를 네. 하지만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해당되는 포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설사가 뭐 예.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남기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곳에 아유 애매한데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식의 이제
한 기업으로 따지면 네. 분양가 상한제를 털어내게 되면 8개 사업을 진행할 거 10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도가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택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서 네.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좀 해소가 필요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 이번 개선안은 방금 말씀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뭐좀 난해한데 그건 뭐 말씀드린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일단 푸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말씀처럼 교수님 예. 말씀처럼 속도에 좀 가속할 수 있는 거는 요건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8월로 해놨는데요. 발표일을 규칙 개정을. 예. 제 생각에는 지금 6월 20일인데 조금 머리 싸매고 한 2박 3일 막 머리 하면 6월 말에도 발표할 수 있잖아요. 아, 더 서두를 대책 네네. 그걸 시행을 굳이 두 서두를 달 수도 동안 있다. 홀딩해가지고 뭘 연구하겠습니까? 어. 뻔히 뭐 전문가들이 계시면 하루면 나올 아닌데 예. 이거를 두 달 동안 시장을 좀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네. 진정으로 뭐 시장을 안정시키고 좀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싶으면 바로 발표해야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 계획도 좀 빨리 하고 무슨 뭐 공급 계획도. 그동안에 됐던 걸 갖다 지금 몇 달이 됐지 않습니까? 몇 달이 예.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걸 준비를 못하면 그게 능력이 없는 거지 무능한 거지. 그걸 또 두 달 뒤에 또 하겠다 그러니 이런 예. 부분이 원래 공급 대책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이거 상한제는 좋은 내용이니까 빨리 좀 신속하게 했으면 서둘러서 좋겠다는 시행을 하고 예. 공급 대책도 빨리 내놓아라. 네네네. 왜 질질 끌고 있느냐.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주문으로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